삼국지 읽어보자. 시간 날 때 삼국지는 웬만하면 서연아 읽어라. 고3 전에. 지금 데스크에 있는 현서가 고3 때는 안 읽다가 지금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때 안 읽고 지금 읽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야 한 명은 작년에 고3.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읽거나 이런 고전문학 같은 거 나갈 때나 고전 시간 나갈 때 무조건 나와.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하다못해 모르겠으면 만화 삼국지라도 읽거나, 웹툰에 보면은 지금 무적핑크가 연재하는 삼국지 실톡 있지, 그거라도 봐. 차라리 정 안 되겠으면. 그래서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구나를 좀 알면 좋아. 자, 일단은 우리가 비유부터 나갈 건데 봐봐. 수사법 지난번에 18페이지인가? 자, 17페이지 보자. 17페이지에 수사법부터 나갈 건데, 수사법을 좀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수사법은 원래 웅변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말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학문에서 왔지. 수사학이라는.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야. 비유, 강조, 변화인데, 여기에 상징을 더 추가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분리시킨 게 7차 교육과정 때부터야. 너희는 7차 교육과정이란 말은 되게 낯설지? 들어본 적 있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차부터 7차까지 나오고, 7차 이후에는 수시 개정을 하면서 니네가 2015 교육과정이지. 그 전에는 뭐 2012 교육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차 이후부터는 수시 개정을 하면서 그 연수가 좀 짧아졌어. 원래 5년 단위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비유에서 상징이 빠져나와. 그래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상 수사법은. 비유는 뭘까? A를 B에 빗대는 표현이야. 이게 빗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자, A가 뭐야 그러면? 원래 의미 원관념 들어봤지? B는 뭐야? 보조관념이라고 부르지. 자, 비유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비유라고 그러지. 근데 이 비유를 할 때는 보통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일치하지 않아. 봐,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보고서 원숭이 같이 생겼다 그래? 코끼리 보고 코끼리 같이 생겼다 그래? 아니지. 동무가 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사람 같이 생기셨어요? 그러면 싸움 붙겠지.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일치하지 않아. 비유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아닌 건데 그걸 빗대는 거야. 비슷한 속성이 조금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뭐가 철수는 곰 같아 라고 비유를 한다고 해봐. 그럼 곰이야? 아니지. 완전 DNA 구조 다르잖아. 근데 어때? 그냥 곰 같은 부분 요만큼 가지고서 빗대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는 그런 거야. 동일하면은 비유하지 않어. 자,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염주열을 아인슈타인이랑 이렇게 같이 놓는 거는 비유야, 비교야? 비교죠. 그래. 아인슈타인과 염주열을 비교하려면 일단은 염주열이 과학 수재가 돼가지고 노벨상 정도도 좀 타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과학사에 업적을 남긴 다음에 죽어서 위인전에 나와야 되겠지. 그럼 비교를 하면 되겠지. 이해돼? 비유하는 거지. 예를 들면 염주열이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아. 그러면 그건 뭐야? 비교가 아니라 비유인 거야. 비교할 수도 있지. 미래의 염주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지?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원래 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지 않은데 보통은 1대1의 개념으로 비유를 시킨다. 1대1의 개념으로. 물론 중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 원관념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 1대 다 한자 가자지. 요럴 수도 있어. 중이법은 이제 원관념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나는 밥을 준비할게, 너는 죽을 준비해. 이런 것들. 두 가지 의미가 나오지. 그런 것들은 중이법의 원관념이 두 가지 나오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보통 비유는 어때? 1대1의 비유 관계에다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비유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상징은 원래 비유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뭔데? 원래 얘도 A를 B에 빗대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상징이 비유법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바뀌냐? 얘는 새로운 표현에 쓰는 방식이라고 보고, 봐봐, 우리가 철수가 곰 같아, 철수가 곰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새로운 표현이지. 철수 이꼴 곰이 아니잖아. 근데 하도 불러가지고 곰 하면 철수가 떠올라.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상징이 되는 거야. 습관적 표현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습관적 표현으로 바뀌면 상징은 특성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거냐? 예를 들어보자. 자, 우리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면 뭐 생각나? 교회나 병원이나 뭐 적십자, 목십자 이런 거겠지. 약국이라든가. 자,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보면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벤츠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런 게 심볼이잖아. 상징이야. 상징. 그래가지고 이런 상징들은 어때? 자, 똑같아. 일단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 건 똑같아. 상징도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지. 근데 얘네는 어때? 일치할 수도 있어. 왜? 자, 봐봐. 상징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관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원관념이 없는데 매칭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말하면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라 다대다 매칭이 되고, 봐봐. 다대다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 안 드러나는 경우. 자, 무슨 의미냐? 봐봐. 우리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래봐. 근데 교회만 상징해? 아니지. 교회, 병원, 약국, 원관념과 보조관념 개념이 이렇게 다양했지. 근데 교회를 상징하는 건 이것만 있어? 뭐 성경도 있을 것이고, 성경책. 그 다음에 뭐 있어? 예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어때? 다대다 매칭. 이게 상징이라는 건 습관적인 거잖아.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습관인 거지. 왜?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다대다 매칭 구조를 하고 원관념이 작품에 안 드러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십자가만 있고 교회라고 안 써 있어도 교회인 거 아니잖아. 그게 상징이야. 자, 시를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시에서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뭐 의인법이나 뭐 이런 비유법들을 쓰면 어딘가 원관념이 나오지. 이게 뭔지 드러나 있어. 삐약삐약 하면은 그 음성 상징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병아리 울음소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원관념이 어딘가 드러나 있어. 근데 상징 한번 생각해봐. 자, 윤동주 시에서 서시를 한번 생각해보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뭐야? 윤동주 내지는 이상이지. 근데 어떻게 알아? 나와 있어? 별 윤동주의 이상 나와 있어?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바람은 왜 일제 유혹이야? 왜 실현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이해돼? 원관념이 안 드러나 있어도 그냥 아는 게 상징이야. 어떻게?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선생님들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건가 보다 알아먹는 게 상징이야. 근데 의인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의미네라고 알고서 1대1로 딱 떨어지지. 그거는 비유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징이라는 체계는 시에서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시의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물론 교과서에서 그걸 답을 하나로 정해놓는 경향이 되게 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이 시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징 체계가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윤동주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때? 속죄한 모티프가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상징 체계를 생각해내지. 백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주로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어떤 우리 민족의 힘겨운 삶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어떤 토속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나타내서 그럼 그 작가를 보면서 대충 이런 분이 썼겠네 하고 상징 체계를 알아내는 거란 말이야. 습관적으로. 이해되지? 그래서 비유라는 건 항상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어딘가에 드러나 있어. 어딘가에 원관념이. 근데 상징은 어때?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잘해. 파악해서. 이해되지? 자, 예를 들어보자. 유치원에 깃발이라는 시 배운 적 있니? 이것은 소리 없는 나무섬 격푸른 회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손수건. 들어본 적 있어? 서연이 들어봤니? 처음 들어봐? 주열이. 들어는 봤지. 동욱이.
자, 그 작품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유치환이라는 사람이 쓴 깃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첫 부분이 이거지. 노세녀는 뭐니? 이거 영어 뭐야? 이건가? 하여튼 이거였나? 스펠링이? 이거 뭐야? 뭐니?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지.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우리가 지규적인 관점에서 보자. 지규 내지는 은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A 이꼴 B. 이거 뭐야? 은유지. 비유지. 근데 이것은 뭐야? 원관념이 여기 나와 있네? 원관념을 뭐라고 표현했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이런 건 은유체계지. 그치? 노세이지어의 손수건도 뭐야? 이거지. 이렇게 표현했네. 이건 작품 자체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왜? 그냥 은유 체계니까 뭐뭐는 뭐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이 깃발은 그럼 뭐를 상징하니? 보통 우리 시는 다 인간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건 인간에 상징한다고 해. 왜? 인간은 소리 없이 아우성쳐. 뭐를 향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이상세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어 라고 알아먹어야 돼. 어떻게? 그냥 잘. 이게 상징이야. 그래서 시를 잘 푸는 애들은 대부분 상징을 잘 읽어내는데 쉽게 보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시에서 이 상징체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에 넣어보면 돼? 대부분 인간, 인생, 삶 이런 거에 넣어보면 한 7, 80% 맞아. 전혀 처음 보는 시인데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인간, 인생, 삶 이런 거에 넣어보면 대부분 맞아. 이해돼? 왜? 시는 어차피 인간이 쓰는 거잖아. 동물이 써? 아니지. 인간이 뭐 겨울바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정말 겨울바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은 걸까? 아니야. 인간의 내면이라던가 인간의 삶이라던가 이런 거를 묘사하고 싶어서 쓰는 거란 말이지. 인간에 대해서 쓰는 거지 시는 절대 그 대상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 대상을 빌려오는 것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비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울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 근데 상징은 어차피 시를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상징은 쉽게 가르칠 수 없어. 이게 이거다라고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자꾸 시를 보다 보면 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감이 올 때가 있어. 윤동주 씨 자꾸 보다 보면 윤동주 씨는 상징책에 딱 들어오지. 왜? 윤동주라는 작가 자체가 너무 딱 획일적이잖아, 작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가별로 모든 작품을 다 다룰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유명한 작가들 작품 나오면 대충 아, 이거구나 라고 알아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야. 이해되지? 일단은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그렇고 강조는 뭐야? A를 강조하는 표현. 변화는 뭐야? A는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표현. 그럼 봐봐. 보통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주제는 뭐로 나타낼까? 강조 변화로 나타낼까? 이건 직접적 표현이지. 이거는 주제의식에 나타낼 때 적합하지? 않어. 자, 우리가 문학은 보통은 형상화해가지고 주제의식에 나타낸다고 그랬지? 형상화해서.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직접 얘기할 거면 문학으로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치?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해야 오히려 더 문학적이라는 거야. 백석은 2000년대 전까지는 연구가 안 됐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갔거든.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고향이 평안도 정주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사상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 나오는 1996년에 이거. 근데 우리가 배우는 시들은 전부 일제강점기 때 시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석이 젊었을 때 쓴 시지. 백석은 윤동주랑 나이 차이가 몇이야? 거기 보면 5살이라고 나와. 그 윤동주 책 나이 연도 보면은 이 백석보다 5살 어려. 근데 윤동주가 백석을 되게 존경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 시집 사슴이라는 시집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니까 도서관에서 들려가지고 손으로 다 베껴 써가지고 들고 다녔을 정도로. 그래서
별에는 밤에 나오는 작품이랑 여기 흰바람 벽이 있어. 맨 마지막 작품 있지? 백석 작품 맨 마지막 작품 한번 봐봐. 흰바람 벽이 있어 라는 작품 있어. 219페이지 봐봐.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보면 초생딸과 바구리꽃과 짝새와 당나귀, 프란시스 젠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라고 나오지. 윤동주 책에 보면은 별에는 밤에 보면 요 비슷한 표현이 고스란히 나오지. 그래서 시의 구성도 좀 비슷해. 뭔가 회상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 이제 백석의 영향을 윤동주가. 근데 우리는 윤동주가 더 유명하지. 윤동주는 사실 시인이야? 살아있을 땐 시인이 아니었어. 그냥 아마추어 시인 같은 시집도 한 번도 못 냈지. 아우들이 이제 시집을 내준 거잖아. 죽고 나서 유고 시집으로. 백석은 당시에 되게 유명한 시인이었고 주로 그리고 뭐로 유명해? 미남으로 유명해. 어떻게 생겼어? 백기행이지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즘 스타일로 생겼지 약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서 손꼽히는 미남으로 꼽혀. 그리고 작품을 되게 많이 남겼지. 당시 좀 유명한 시인이었으니까.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가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절반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책 나가는 사이에 이거 채점하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것도 나갈게. 책이 바뀌어야 이제 채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건데 목표는 이제 10번까지 바깥 지우는 절반까지 나가는 게 목표긴 해. 그래가지고 고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고향 화자 표면에 나오니 나라고 제일 처음에 바로 나오지.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라고 나오는데 북관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고전 시간 때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개념을 좀 알아두자.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조선 팔도 그래가지고 여기가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강원도, 여기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뭐야?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라는 지명이 있지.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유명한 도시의 앞글자 두 개를 딴 거야. 알아? 들어봤어? 자, 전라도는 왜 전라도야? 전주와 나주가 있어서.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가 있어서 그렇지. 강원도는 뭐야? 강릉과 원주가 있지.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가 있어서 그래. 경기도는 뭐야? 경성 주변에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기내라고 불렀어. 그래서 기내.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가 있어서 그렇지.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이라는 데 서울 경성 말고 다른 경자 쓰는 경성이 있어. 함흥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에 함기도라고 그랬거든. 함흥과 길주가 있었는데 길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거기를 이름을 지워버리고 경성이 들어온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고전시가나 옛스럽게 표현하는 데서는 이렇게 불러? 안 불러. 자, 우리가 고전시가나 옛날시 문투에서 쓰는 말투가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우리 요새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도 유럽 어디서나 미국 어디서 찍은 사진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막 그리스 산토리니나 이런 것처럼 꾸며놓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 그리스 간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옛날 사람들한테 SNS는 시나 이런 거야. 보면 어떻게 했을까? 중국 어디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 이해돼? 우리가 중국을 존경하는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처럼 우리는 중국을 존경해서 이름도 중국식으로 짓고 지명도 중국식으로 부르기를 원했어. 일본 애들도 그래. 일본도 보면은 거기 오사카 뭐 이런 데 있으면 관서지방 이렇게 부르잖아. 중국 어딘가 있는 지방들을 부르는 거거든. 중국은 어떤 식으로 지방의 이름을 부르냐면은 요거 이제 고전 시간 때 어차피 할 건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생겼지? 중국이. 여기 강 하나가 흘러.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 이거 뭐라 그래? 양자강. 이걸 그냥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강이라고 불러. 자, 또 강 하나가 흘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
이걸 뭐라고 불러? 황하.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원래 뭐라고 불러? 그냥 하라고 불러. 강이라는 단어는 이거 부르기 위해 만든 거고 하라는 단어는 이거 부르기 위해 만든 거야. 중국 애들은 그냥 본질적으로 그렇게 불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이쪽에 이렇게 흐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회수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냥 수라고 불러. 수. 그래서 카, 수, 강은 원래 이걸 부르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 요하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생기지.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 태산, 중국 사람들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평양 가운데 산이 있어. 자, 그러면 산의 동쪽 뭐라 그래? 산동. 산의 서쪽, 산서. 황하의 남쪽, 하남. 황하의 북쪽, 하부. 이런 식인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회수의 북쪽, 회북. 그 다음에 회수의 남쪽, 회남. 강의 동쪽, 강동.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함곡관이라는 관이 있어. 관문이. 관의 동쪽 관서, 관동. 관의 서쪽 관서. 중국식 이름이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 청정과 평안도와 강원도 사이에 천령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를 관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정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관의 북쪽, 그래서 함경도를 관복 내지는 북관, 관의 서쪽 평안도를 관서 내지는 뭐 이렇게 부르고, 여기 관동배곡을 꼭 할 때 들어가서 관동배곡이라고 들어갔지. 전설의 관동배곡을 여기를 관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제 중국식 지명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은 다 이렇게 불러. 고전시가나 이런 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래? 바다의 서쪽 쯤에 있어 해서. 여기는 뭐라 그래? 여기는 여기 뭐야? 영동의 서쪽, 그래서 영서지방. 여기 관동 내지는 영동이라고 그러고. 경상도 상조 여기 뭐야? 영남지방. 여기 뭐라 그래? 충청도 호서지방. 여기는 호남지방. 이게 사실 중국식 이름 지명이거든. 그래서 고전시가부터 해서 일제강점기시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여기서도 봐봐. 나는 북관에 혼자라는 거 뭐야? 관복이지.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야. 원래 백석의 고향은 어디야? 평안도지. 물론 현대시에서는 화자가 작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봐. 화자가 작가랑 일치하지는 않아. 가상의 인물이라고 보지. 하지만 어쨌거나 백석의 시는 대체로 백석 비스무리한 화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라고 거기 나오지. 근데 어디에 와 있는 거야? 함경도에 와 있는 거지. 외지에. 청자 따로 있어? 청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 목백체, 고백체야. 자, 바라보는 대상은 의원이지. 의원을 바라보는데 의원을 통해서 뭐를 느껴? 의원은 매개체이고 고향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이 고향에 대한 정서는 뭐야? 그리움과 어떤 정감 같은 게 느껴지지. 이게 이 시의 기본적인 주제의식인 거지. 그래서 주제는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뭐를 통해서 느끼는 거야? 의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이 의원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는 뭐야? 아무개씨라는 사람이 나와. 나와 의원 사이에 뭐야? 혈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연결해. 지연으로 연결해줘.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좀 애매한 게, 이 아무개씨가 사실은 이게 백석이 봤을 때, 이 백석 본인이라고 했을 때 아무개씨는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이 시 자체만 보면은 아버지로 섬기느니 해서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화자가 백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작품 이 해명이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아버지다 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 왜? 화자가 백석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근데 화자가 백석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아닌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화자는 가상의 인물이지.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라 섬기느니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화자가 백석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나와. 근데 실제 역사상에서 백석은 이 안무개씨는 아버지가 아닌 누군가인 거야. 이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오기도 해. 교과서마다 조금 비슷한가? 이 작품 해석은. 그거는 알아도.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그거 알아서 잘 판단해서 풀어봐.
자, 일단 내용을 보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 누구야? 의사지.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열애는 뭐야? 석가열애. 되게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관공, 관우지. 삼국지의 관우의 수염.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지. 먼 옛적에 어느 나라의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고향은 뭐야? 이제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거지. 나와 의원을 연결해주는 암흑의 씨가 있는 나의 고향이기도 한.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여기서 보면 평안도 정주지 고향이. 그러면 암흑의 씨의 고향이란다. 그러면 암흑의 씨는 아느냐 한즉 여기서부터 이제 다 대화체인 거지. 말을 서로 물어보고 있지.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 뭐야? 사자성어지. 거스름이 없는 친한 친구 사이 막역지우라고 그러기도 하지. 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한즉 이거는 뭐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보통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화자의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자, 의원은 또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무슨 뜻이야? 의원을 통해서 이 고향의 따스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라고 보면 돼. 이해되니? 오케이, 또 다음으로 가보자. 백석은 아빠가 없어요. 응? 백석은 아빠가 없어요. 백석? 아빠가 모르겠다. 찾아봐. 있었겠지. 아니 없을 수는 없잖아. 아빠가 없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 자, 국수라는 시가 나오지.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국수에 대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국수라는 시를 썼을까? 아니지. 국수를 먹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우리 고향 사람들 되게 괜찮고 좋고 평범하지만 되게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쓰면은 이거는 그냥 고장 홍보문이잖아. 공무원들이 쓰는 뭐 이제 화성 동탄 무슨 뭐 효의 고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막 그런 것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쓴 거야? 그걸 먹는 그 국수를 먹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국수를 통해서 고향 사람들을 이제 밝히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시의 형태야. 그래서 화자는 뭐야? 표면에 나오진 않는데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근데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아니지. 국수를 먹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화자와 청자가 표면에 둘 다 안 나타나니까 이미지와 상황 묘사 위주로 시를 썼어.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국수지. 근데 국수를 통해서 뭐야?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지. 사실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거기 봐봐.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고 고단하고 소란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가 결국은 국수인 거지. 서리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주제의식은 그거지. 이 마을 사람들은 의젓하고 그 다음에 살뜰하니 국수를 잘 먹고 고담하고 소박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건 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때? 국수 얘기를 꺼내와서 이 사람들의 속성을 수용을 한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국수에 대한 정서인데 사실은 고향 사람들에 대한 정서니까 그리움과 정감 같은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국수를 통해 느끼는 고향에 대한 정감과 그리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라는 건 산의 새라는 거지. 우리 관형격 조사 시옷은 고정문법에서 이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오늘날의 의에 해당하잖아. 이번에 고정문법에 나왔지. 산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백성은 일제강점기 시인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식 말투도 많이 썼어. 산에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이제 벌판으로 내려오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라도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겨울이지? 겨울에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 뭐야? 국수를 반가운 것이라고 표현했지.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 아이들은 어둡도록 뻥 사냥을 하고 가난한 어매는 밤중에 김치가 재미로 가고. 왜 그래? 뻥 사냥을 하는 이유는 뻥고기를 곁들여 먹어야 되기 때문이지, 국수에. 또 김치를 곁들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치가 재미로 가는 거지. 김치 보관해 놓은 대로.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이 오는 거지. 국수는 마을에 들뜨게 하면서 하는 음식이라는 거지. 겨울철에 이제 사람들이 들뜨게 하는. 이것은 어느 양쥐기 혹은 능달 쪽에 외따른 산역 웅댕이 에대가리 밭. 이거는 뭐 옛날에 이제 평안도 쪽에서는 국수를 뭐로 만들어? 메밀로 만들지. 우리 모밀국수 하는 일본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메밀국수가 평안도 건데, 그래서 이 메밀이 자라는 환경을 거기 그렇게 표현한 거지. 뭐라고?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 쪽에 외따른 산역 웅댕이 에대가리 밭에서 메밀이 자라서 나중에 이게 자란 걸 어떻게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서 접시기 소기름불이 뿌연 부엌, 소기름불을 붙여가지고 등잔에 붙여서 뿌연 부엌에서 산멍에 같은 산구렁이 같은 분틀. 무슨 뜻이야? 분틀은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다부터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 누르면 어떻게 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국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거야.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이 국수는 옛날부터 먹어왔다는 거지.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들꾸레한 구시열 갈바람 속을 지나. 이거는 뭐야? 메밀이 자라는 과정,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메밀이 자라는 과정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 이 마을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계속 마을 사람들이 나오지. 마을 사람들이 의젓해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 위에 우물둔덩이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는 이제 그 평안도 방언이지. 아버지 앞에는 그 어린 것 아들 앞에는,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 있는 것은 새끼사발이 그디키 사리오는, 이렇게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지, 국수를.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서 엎여서 기려났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새기에 서서 재채기라는 산하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국수를 먹었다는 건데, 사실 이 국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어때? 이렇게 되게 유서 깊은 고향 사람들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고향의 어떤 큰 할머니는 이제 재채기를 하면은 산 너머에까지 들리고, 큰아버지는 이제 곰을 타고 다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걸 국수에 담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반가운 것, 국수지. 그건 무엇인가? 이 흐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국수의 어떤 이제 특징을 묘사했지. 겨울밤 찡한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뭐야, 국수를 동치미국에 말아먹고, 얼얼한 쟁축가루, 고춧가루를 넣어 먹고, 싱싱한 쌍콩고기를 좋아하고, 의인화시켰지, 국수를. 근데 국수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곁들여 먹는 음식들인 거지. 그리고 담배 냄새, 탄소 냄새, 수육을 삶는 국수국 냄새, 국수 만들 때 나는 냄새들이지. 사실 요즘 같으면 음식 만들 때 담배 냄새 나면 이거 되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담배 냄새를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더욱한 삽방 덜덜 끓는 아랫골을 좋아하는. 이거는 뭐야? 이제 국수 반죽을 해가지고 아랫골에 넣어가지고 숙성시키지. 그 아랫목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데에다가. 그런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이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고 모담하고 소박한 것 무엇인가라고 계속 묻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 국수지. 그래서 서리법이지. 답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묻는 게 서리법이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아까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대체로 이 사람의 지는 고향에 대한 정서와 더불어가지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이제 슬픈 모습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담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1페이지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되게 독보적으로 특이한 시야. 이 사람 시에서 그 두 가지에 안 들어가면서 되게 특이한 시지.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 같은 걸 나타내는 시인데, 이거 한번 보자. 일단은 이름 자체가 나타샤가 뭐냐, 나타샤. 아니, 뭐 있을 수 있지. 한국 사람 중에 나타샤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나씨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 환상적인 이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지. 그리고 나타샤는 이 사람이 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화자가. 그래서 화자는 나인데 나타샤를 사랑하는 나지. 청자는 없지. 900회, 500회야.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타샤라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골 마가리, 산골의 막집, 마가리라는 건 막집의 방언이지.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이거는 뭐야?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건 추구하는 공간이지. 산골 마가리는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라고 그래. 속세는 더러운 곳이고 속세를 벗어난 공간. 근데 여기를 언제 가자고 해? 흰 눈이 내리는데, 밤중 흰 눈이 내릴 때, 새캐 내리지? 깜깜한 밤에 흰 눈이 내릴 때 사랑하는 나타샤와 함께 산골 마가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정서 자체는 뭐야? 그리움과 소망이지. 주제는 뭐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마가리에서 살고 싶은 산골 마가리 뭐야? 그리움과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 깨끗하고 순수한 세계로 가고 싶은 거지. 일반적인 백석지랑 완전히 달라, 요 시는. 그래서 간혹 나오는 작품인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 가난한 내가, 화자는 가난하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밤에 눈이 내린다.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흰색과 검은색에. 요 계속 나타샤를 사랑하고라는 부분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지. 나타샤를 사랑하고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거지.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서 소주를 마신다. 근데 어때? 나의 지금 본 모습은 외로운 거지. 혼자 쓸쓸히 소주 마시고 있는 거야.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는 뱁새지. 뱁새가 오는 깊은 산골의 마가리에서 살자. 이건 뭐야? 속세를 벗어나 살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지. 사랑하는 사람과 속세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 또 그리고 이제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실제 그리운 사람이 오겠어? 외롭게 소주 마시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느새 벌써 내 속에 우조곤이 와서 이야기한다. 상상 속에서 나타샤는 나한테 온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간절한 그리움을.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산골은 어때? 세상과 대비되는 깨끗하고 순수한 공간이 되는 거지. 세상은 더러운 공간이니까. 눈은 푹푹 날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아까 봐봐. 나타샤를 내가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타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지. 그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해지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실제 나타샤와 산에 가는 거야? 공간 이동 나타나? 아니야. 그냥 마음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렇게 그려보는 거지. 왜? 사랑하는 사람의 그리움과 순수한 세계를 소망하는 거야. 실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야. 아니니까 더 절박하게 소망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33페이지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 그래도 좀 나가야 되는데 6시 10분이야 벌써? 여기까지만 나가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까지만.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이 딸린 문제가 좀 많을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다 풀어놓는 게 다음 주까지 숙제야. 이 남신인줄 유동 박시공방은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리는 작품이지. 내신에 나왔었니? 혹시? 아니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제목 자체가 뭐냐면 신의주 남쪽에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지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방 보내다, 붙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붙이다. 편지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편지를 헷갈리네. 붙임이야? 붙임이야. 붙임이는 붙임이고 붙이다 아닌데 붙이다. 받침이 뭐였냐? 응? 티읕이야? 티읕 아닐 것 같은데? 붙이다야? 붙이다 아니야? 붙이다. 근데 이거 붙임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붙이다. 보내다. 이런 거 하다 보면 헷갈려. 고정문법까지 가입하 보면은 고정문법은 또 받침이 다르잖아. 자꾸 헷갈려. 이게 화면에서. 자, 어쨌거나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야. 남신의주는 어디야? 우리가 신의주라는 데는 의주라는 데가 이 중국과의 국경 끄트머리가 의주인데 국경지대에 이제 압록강변에 만든 게 신의주지. 무역도시로. 신의주의 남쪽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시를 쓴 거야. 실제 편지글은 아니고. 화자는 나이고 성량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 독백지 고백체야. 자, 바라보는 대상은 나지.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정서는 뭐야? 성찰이네. 이거 백석이 윤동주랑 좀 비슷한 시가 이건데 처음에 느끼는 정서는 그래서 뭐야? 부끄러움. 부끄러움에서 어떻게 가? 이렇게 극복 의지로 바뀌어.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나? 정서의 하강이 나타나. 극복 의지를 가면서 나를 뭐와 동일시해? 갈매나무에 동일시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 그래. 그러면 이 갈매나무의 속성은 내가 추구하는 속성이지. 굳고 정한이라는 건 뭐야? 굳건하고 깨끗한, 굳고 굳건한, 그리고 정한, 깨끗한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이거 주제의식은 뭐야? 굳고 정한 삶에 대한 의지지. 굳건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의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지고 가족의 해체가 나타나지. 일제강점기에 가족이 해체된 상황이 나타나. 그 어느 바람생이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만주로 돈 벌러 가고 일본으로 돈 벌러 가고 막 이러면서 바로 나에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외우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 진을 붙였다. 어느 목순은 여기서 박시봉이라는 사람이겠지. 신의주 남쪽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거기에서 박시봉네 집에서 헌바닥 돗자리를 깐 한방 차가운 방에 들어서 균을 붙였다. 새를 들었다는 거야. 새 들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지 그 방에서.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춥고 이제 좀 이렇게 습기 있는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야?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가족이 해체돼가지고 먹고 살려고 나 혼자 떨어져 나왔는데도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 거야. 그래서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그면 디롱배기에는 작은 화로지. 질그릇 화로에 복덕불 조그만 불 이제 숯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꿰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를 베기도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거, 반추한다는 거지. 그런 거를 반추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계속 혼자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정서가 점점 어떻게 돼? 하강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
자, 뒤로 가보자.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이런 거 뭐야? 눈물이지, 은유지. 뜨거운 것이 핑계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확뜬 낯이 묻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내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서가 뭐야? 정서가 최고로 하락했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우리 보통은 역점의 접속부사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 시상이 전환되지. 시의 흐름이 어떻게 돼? 바뀌어. 이 시상 전환의 기점이야,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나 여기서부터 어때? 정서가 점점 올라가. 하강했다가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정서가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받고? 시선부터 올라가지. 시선부터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던가 또 눈을 높이 떠서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무슨 뜻이야? 내가 너무 부끄럽고 슬프고 해가지고 막 바닥에서 정서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눈을 들어서 보면서 이건 뭐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해. 운명론적 인생관이지. 운명적으로 나는 이걸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의 슬픈 상황을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차츰만금이 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서가 최고로 바닥으로 내리쳤다가 그런 아래의 기점으로 어때? 시선이 변화하면서 마음에서 이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아 버리는 거지. 내려놓고 나니까 어때? 이제 점점 정서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순이라는 건 저녁이라는 표현이야. 저녁이라는 단어. 저녁에 쌀랑쌀랑 쌀랑문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데도 있는데, 쌀랑문이 와서 문창을 친다는 건 되게 이제 어떤 거야? 고통이 심화되는 거지. 뭔가 이제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심화되는데,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성찰적 태도라고 보기도 해. 반성을 하며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위 섭에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도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는 건 뭐야? 내가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고, 갈매나무의 속성은 뭐야? 굳고 정한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굳고 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봐. 근데 여기서 봐봐. 갈매나무는 그러면 나의 정서가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은 맞지. 근데 감정이입이야? 아니야? 감정이입이 아니야. 잘 봐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외로이 서서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화자 외롭고 갈매나무 외로이 서 있으면 감정이입 맞잖아. 근데 왜 감정이입이라고 한 걸까? 이게 수식하는 대상이 외로이 서 있는 게 화자인지 갈매나무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적 상관물로 가리키는 거야. 봐봐. 외로이 서서 어두웠는데 눈을 맞는 게 갈매나무야, 화자야? 화자일 수도 있고 갈매나무일 수도 모르지. 그래서 그냥 객관적 상관물 처리하는 거야. 외로이 서서가 분명히 갈매나무이면 뭐야? 감정이입이겠지. 그치? 근데 외로이 서서가 갈매나무인지 화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보통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요 부분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남신인줄 유동 가치 공간까지 풀어오는 게 다음 주까지 숙제.